분만실의 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찌르는 순간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눈부신 조명 아래 찢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제 아이의 탄생을 도와줄 의사의 얼굴을 확인한 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서준. 하얀 의사 가운을 입고 싸늘한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보는 저 남자는 불과 1년 전 제가 그토록 매몰차게 돌아섰던 제 전남편이었습니다. 당혹감을 감출 새도 없이 저는 옆에 있던 간호사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제발, 마취 좀 시켜주세요. 하지만 제 절박한 외침은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서준은 무균 장갑을 낀 손으로 수술 도구를 챙기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냉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였지만 가시돋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우리 이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아이를 가졌네. 새 남편은 나보다 기술이 좋았나 보네. 그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저는 고통 속에서도 실신한 척하며 그의 시선을 피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뱃속의 아이는 엄마의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세차게 발길질을 해대며 자신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참을 수 없는 진통에 저도 모르게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젠장, 이서준이 나쁜 자식아. 당장 내 아들 좀 내 배에서 꺼내달라고. 제 외침에 서준의 움직임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의 눈빛에 잠시 복잡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이내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수술용 메스를 쥔 그의 손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고 그의 눈은 제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이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택시에 오르며 기사님께 신신당부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서울 중앙 산부인과만 아니면 된다고 조금만 더 가서 마리아 산부인과에 내려달라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사님은 귀찮다는 듯이 저를 이곳에 내려주며 친절하게 덧붙였죠. 여기에 이서준 원장님이 그렇게 용하시대요. 제 아내도 여기서 낳았는데 걱정 마세요. 아주 잘 봐주실 겁니다. 기사님이 말한 그 안심이 제게는 끔찍한 악몽이 될 줄이야. 그 이서준 원장님이 바로 제가 모든 연을 끊어냈다고 믿었던 이혼하던 날 제 앞에서 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던 전 남편이라니. 우리는 결혼 생활 3년 내내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 문제는 제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준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저희 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너는 아직 젊어. 얼마든지 다른 남자 만나서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어머니가 저를 위하는 마음이라는 건 알았지만 선뜻 동의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중매로 만나 사랑 없이 시작한 결혼이었지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에게 익숙해지며 나름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혼하던 날 거실에 우두커니 서서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던 그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때문에 온 세상이 무너졌던 그 남자가 제 앞에 서서 차갑게 메스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 결혼을 유지하려는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서준에게 있다고 어머니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걸 뻔히 알면서 너랑 결혼한 그놈이 나쁜 놈이야. 너는 아직 젊고 기회도 많아. 왜 그런 사람한테 네 인생을 발목 잡혀야 하니? 제가 아무리 설명하려 해도 어머니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온갖 이유를 대며 심지어는 절망적인 표정까지 지어 보이며 저를 압박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혼하자는 말을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늘 단정하고 강인했던 서준의 무너진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언제나 깔끔하게 넘겼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었으며 턱에는 수염이 거뭇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그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제 문자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서자 그는 미친 듯이 달려와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혼해야만 해? 그의 눈빛, 그 고통스러운 표정이 제 심장을 짓눌렀지만 저는 차마 그를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을 보면 제 결심이 흔들릴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입양하면 안 될까? 아니면 시험관 시술이라도 해보자. 그것도 아니면 내가 한약을 더 먹을게.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줘.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할게.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애써 차분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돼. 네가 내 시간을 더는 낭비하게 둘 수 없어. 그냥 빨리 서명해. 다행히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나눠 가질 재산도 별로 없잖아. 말을 마친 저는 돌아서서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개면서도 그의 멍한 눈빛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몇 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말다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결국 그는 저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그는 저를 강하게 야사에측해 울부짖듯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내가 너를 만지는 마지막이 될 거야. 그날 밤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어머니가 주선한 새로운 맞선 자리에서 상대방과 마주 앉아 있다가 갑자기 식탁 위에 구토를 해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구역질은 멈추지 않았고 맞은편 남자가 먹던 스테이크 접시 위로도 제 토사물이 튀었습니다. 그는 경악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큰 병에 걸린 줄 알고 저를 병원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임신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앉아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늘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저희 어머니는 곧바로 서준과 재결합하라며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봐. 결국 이렇게 임신했잖니. 그것도 서준이 아이야. 뭐가 문제야? 다시 돌아가. 얼마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어머니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말했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가 가장 힘들었을 때 저는 그를 버린 사람입니다. 이제 와서 모든 게 괜찮아졌으니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웃으며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뻔뻔한 짓은 할 수 없었습니다. 이혼하던 그 밤, 저는 사흘 내내 침대에 누워 끙끙 앓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이혼 수속을 밟던 날, 그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강인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 그 축복의 말은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베었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한 최선이라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의 아이를 가졌다는 이 사실은 저를 다시 출구 없는 혼돈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하고 있을 때 서준이 불쑥 바나나와 과일이 가득 담긴 큰 봉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과일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애써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물건만 놓고 바로 가. 설마 아직도 나한테 미련이라도 남은 건 아니지? 제 질문에 그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경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3년을 함께 살았지만 우리 관계는 그저 동거인이자 잠자리 파트너에 가까웠습니다. 사랑이라고 부르기엔 부족했죠. 이혼할 때 그가 매달렸던 것도 버림받는다는 자존심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걱정스러운 행동을 보니 어쩌면 그가 정말로 재결합을 원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은 곧바로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말도 안 돼. 좋은 말은 뒤돌아서서 낡은 풀을 뜯지 않는다고 했다. 하물며 자존심 강한 이서준이 그럴 리가. 하지만 떠나기 전 그의 눈빛, 그 깊은 침묵이 제 마음을 알 수 없이 흔들었습니다. 아니, 그냥 내 새 남편이 나보다 뭐가 더 나은지 궁금해서 와봤어. 자세가 문제였나? 아니면 속도가 부족했나? 서준이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조롱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이 남자의 지긋지긋한 자존심은 이혼을 하고도 변하지 않았구나.
그는 여전히 저를 비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을 둘러보며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애 아빠는 어디 갔어? 고스톱이라도 치러 갔나? 아니면 술 마시러? 그것도 아니면 낚시? 그는 식탁에 놓인 바나나 하나를 까서 여유롭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를 쏘아보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았습니다.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내가 좋은 남편 만날 자격도 없어 보인다는 거야? 이서준 씨, 그 재수 없는 성격 아직도 못 고쳤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눈빛은 먹구름처럼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게 유전자 검사 결과지 한 장을 던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한 글자 한 글자가 칼날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애 아빠는 지금 바나나를 먹고 있겠지. 안 그래, 애 엄마? 저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알고 있었으면서 왜 모르는 척 하는데?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그는 대답 없이 조용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손에 들린 유전자 검사 결과지는 불타는 듯 뜨거웠습니다. 거기에 적힌 글자들이 아이가 서준의 아들임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여전히 태연하게 바나나를 먹고 있었고 마치 이곳이 자기 집인 양 행동했습니다. 제 아들은 침대 위에서 배불리 젖을 먹고 곤히 잠들어 방 안의 팽팽한 긴장감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틀림없이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현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기에게 몸을 숙여 살짝 흔들었습니다. 아이를 보며 웃음 짓는 제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아가, 너 태어난 지 이제 일주일 다 되어 가네. 이제 처음이 아니니까 말해봐. 누구랑 살고 싶어? 엄마랑 살면 나중에 줄 서는 여자들이 엄청 많을 텐데, 저기 저 바나나 먹는 아저씨랑 살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저는 서준을 쳐다봤습니다. 그의 입가에 걸린 느긋한 미소가 저를 짜증나게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와 결혼한 건 외모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이고, 나중에는 생활 방식이 꽤 잘 맞는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혼 후 그는 항상 일에 바빠 저에게 거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저는 낭만적인 성격이 아니어서 크게 바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지금 그가 갑자기 나타난 것은 제 마음을 갈피를 잡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제게는 아이가 있고 그 사실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 아닐까요? 하지만 아이를 서준에게 맡기는 것을 생각하니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는 세심한 사람이 아니었고 집에서 밥 세 끼를 챙겨 먹는 것보다 병원 밥을 더 많이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활을 하는 이 차라리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마자 그가 우렁찬 트림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을 참지 못하고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끝났네 아가. 저것 봐. 바나나를 그렇게 먹고도 배가 안 차나 봐. 나중에 배고프면 네 아빠가 너까지 먹어버릴지도 몰라. 마치 제 말을 알아들은 듯 아기가 갑자기 와앙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울음소리가 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마음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잘했어. 아들은 내 거고 바나나나 실컷 드시지. 저는 아기를 살며시 안아 등을 토닥이며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기의 울음은 그치기는커녕 더욱 커져만 갔고 저는 어쩔 줄 몰라 당황했습니다. 서준을 쳐다보며 도움을 청했지만 그가 한 것이라고는 핸드폰을 꺼내 네이버를 켜고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신생아 달래는 법을 검색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자기 자식 하나 못 달래다니 말이 됩니까? 결국 저는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했고 서준의 어머니에게는 일단 이 사실을 숨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두 분은 예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고 과거에 크게 다툰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두 분이 함께 오시면 제 아들이 양쪽에서 잡아당겨져 반으로
찢어질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상상까지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서준을 보자마자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얼굴에는 즉시 다정한 미소가 번졌고 말투는 한없이 상냥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의도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저와 그를 재결합시키고 싶은 것이었죠. 서준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비웃음과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나서기 전 저와 어머니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드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 따님을 다시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저 아직 젊고 건강합니다. 저한테 아이 낳아주겠다는 여자는 여기서부터 프랑스까지 줄을 섰어요. 어머니는 너무 화가 나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만 불그락불그락 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옆에 있던 베개를 그에게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꺼져. 그가 나간 후 저는 어머니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치 못한 것은 어머니가 아무렇지 않게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그 말에 저는 정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너랑 이혼하고 나니까 저놈이 왜 이렇게 더 잘생겨 보이냐? 혹시 너희 둘이 딸 낳으면 김태희처럼 예쁠까?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체면 따위는 가뿐히 버릴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깊은 잠은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서준 어머니의 차갑지만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년 집안 늙은이랑 애새끼 당장 와서 데려가. 내가 내들 보모 노릇 할 시간 없으니까. 저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멍하니 있는데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앵앵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일어나 외투를 걸치고 택시를 잡아 서준의 낡은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앞에 서서 고층 건물을 올려다보니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고장이었고 낡은 나무 계단만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몸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계단을 오르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서준 어머니의 잡아먹을 듯한 얼굴을 떠올리니 이를 악물고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계단을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내내 과거의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저와 서준이 이혼을 결심했을 때 모든 것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단호하게 헤어질 것을 강요했고 그는 놓아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세기로 유명했던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녀가 저를 차가운 눈으로 쳐다보며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앞으로는 두 집안 서로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 길에서 마주쳐도 서로 침이나 뱉지 않으면 다행인 줄 알아. 저희 어머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두 분 때문에 저와 서준의 이혼은 끝없는 폭풍이 되어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어머니를 생각하니 불만이 솟구쳤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제가 이혼녀의 아이까지 딸린 신세가 되어 재혼하기 어려울까봐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계획을 꾸며 저를 서준과 재결합시키려 했습니다. 서준의 집에 들어섰을 때 어머니는 이미 그곳에 앉아 기대에 찬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서준의 어머니를 설득하고 있었고 심지어 서준이 재혼에 동의하기만 한다면 손주 유치원비로 1,000만 원을 내겠다는 말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사돈. 제가 외손주한테 투자하는 셈치죠. 뭐. 어머니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준의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반응을 기다리는 듯 차가운 눈빛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서서 마치 흥정의 대상이 된 듯한 기분에 깊은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6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발걸음은 돌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습니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냥 돌아서고 싶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 아들을 안고 서준의 어머니에게 자랑하려 애쓰고 있었지만 그녀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차갑고 경멸 어린 표정. 참 이상하게도 그녀는 제가 본 사람 중 자기 친손주를 좋아하지 않는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저희 어머니가 급하게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은하야, 어서 와서 시어머니께 사과드려. 어머니는 어색하게 웃으며 긴장된 분위기를 풀려고 애썼습니다. 그녀는 서준의 어머니에게 다가가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애들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이제 와서 손주까지 태어났으니 옛날 일은 그냥 젊은 날의 장난이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 주시죠. 우리 어른들은 다 자식들 잘 살기만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평생 외손주 한번 못 안아볼 수는 없지 않겠어요? 사돈어른도 제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시죠? 서준의 어머니는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두 걸음 뒤로 물러서더니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 저와 어머니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 그쪽 딸은 딸이고 내 아들은 아들도 아닙니까? 그쪽 딸 때문에 내 아들이 며칠을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온 동네 창피는 다 당했는데 이제 와서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내 아들이 그렇게 만만해 보여요? 저는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가 칼이 되어 제 자존심을 난도질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신랄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당신 딸이 내 손주 온전히 낳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줄 아세요. 재혼? 꿈도 꾸지 마세요. 내가 무덤에 들어가거든 그때나 생각해 보든가. 내 아들한테 시집 오겠다는 여자는 줄을 섰어. 딴 데 가서 알아보시지. 손주 키우고 싶으면 직접 키우세요. 우리 집안 귀한 손주. 우리가 안 키워. 그 어미의 그 자식이라고. 애가 어미 성질머리 닮았을지 어떻게 알아. 우리 집안은 그런 거 감당 못해. 그녀의 말은 저와 어머니에게 퍼붓는 냉수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었고 어머니는 어색하게 서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있던 아들이 갑자기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이 좁은 아파트에 숨막히는 공기를 찢는 듯 했습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서 있을 뿐이었고 제 자존심은 무참히 짓밟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마치 짓밟히면서도 살아남으려는 개미처럼 서준 어머니에게 매달렸습니다. 목소리는 애원하듯 부드러웠습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그때 은하한테 이혼하라고 억지로 시킨 건 바로 저예요. 우리 딸애는 성격도 착하고 아무 잘못 없어요. 제가 잘못한 거지. 걔랑은 상관없어요. 제발 우리 딸한테 기회 한 번만 더 주세요. 저는 어머니가 방금 한 말을 믿을 수 없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를 시집 보내고 싶은 마음이 아무리 간절해도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출 필요는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저렇게 대놓고 모욕을 주는데도 어머니는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앞으로 나아가 어머니의 팔을 거세게 잡아 끌었습니다. 얼굴은 창피함으로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화가 났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와중에도 어머니는 계속 고개를 숙이며 연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마음속으로 소리쳤지만 입 밖으로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서둘러 택시를 잡고 어머니를 차에 태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창밖만 바라보며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어머니는 계속해서 중얼거렸고 그 말들은 제 자존심을 칼로 베는 듯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터뜨렸습니다. 목소리는 더 이상 억제되지 않았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어요? 저 시집 못 가서 안달난 여자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이혼하고 혼자 아이 키우는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저 혼자서도 충분히 키울 수 있어요. 왜 그렇게까지 비굴해지셔야 하냐고요? 어머니는 대답 없이 조용히 아들을 침실에 눕히고 저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어머니의 눈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쉬어버린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나중에 사람들이 네 아들 보고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손가락질하면 뭐라고 설명할래? 애가 커서 다른 애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왜 자기만 없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거니? 아이 딸린 여자랑 평생 같이 살아줄 남자가 세상에 얼마나 될 것 같아? 저는 어머니의 질문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모든 것을 겪어본 사람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 채 어머니 손에 이끌려 수많은 맞선 자리를 전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저는 굳은 표정으로 어머니의 눈물이 제 손등 위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력하고 가슴 아픈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말씀 다 맞아요. 하지만 그거 아세요? 저는 그냥 잘 살고 싶을 뿐이에요. 이 모든 일이 있고 나서 우리가 정말 재혼한다고 해도 저랑 서준 씨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저를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이내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이 가득 담겨 있었지만 저는 그저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어요. 저랑 서준 씨는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양가 어른들이 정해줘서 함께 했을 뿐이에요. 이제 이렇게까지 시끄러워졌는데 재혼이라니요. 서준 씨랑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 만나는 게 훨씬 나아요. 저한테 시간 좀 주세요. 저한테 맞는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걱정하는 것을 알았지만 저 자신을 사랑 없는 결혼 생활에 다시 밀어넣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혼 경력이 있을 수도 있고 나이가 40쯤 되거나 아이가 몇 명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제 이 복잡한 상황을 받아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지만 결국 저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는 쉴 새 없이 맞선 자리를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행복을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은 이해했지만 이 만남들은 저를 점점 더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중매쟁이 아주머니들이 제 사정을 알게 되자 맞선 상대의 수준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장래가 유망한 남자들이 아니라 명백한 결점이 있는 남자들이었습니다. 한 맞선 자리에서 저는 머리가 거의 다 벗겨져 앞머리 몇 가닥만 남은 중년 남성과 마주 앉았습니다. 보기만 해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기로 했습니다. 저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는 전혀 놀라지 않고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저는 직업도 있고 집도 있고 수입도 안정적입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아빠를 찾아주고 싶을 뿐입니다. 그냥 아빠요. 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 둘 다 지울 수 없는 짐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합이 과연 제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곳에 나오는 사람들 중 진정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제 말을 듣고 난 남자는 또다시 웃었습니다. 그 눈빛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거 잘 됐네요.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당신이 마음에 드네요. 그의 음흉한 미소에 온몸에 닭살이 돋았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 아들이랑 당신 아들이랑 서로 인사 좀 시켜줄 수 있을까요? 저는 너무 놀라 반응할 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빨리요? 벌써 제 아들과 인사를 시키고 싶다고요? 제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그는 어울리지 않는 자신감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들도 30인데 애들끼리 금방 친해질 거예요. 그의 말은 징템 피릿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말을 더듬으며 되물었습니다. 아드님이 30이요? 그럼 아저씨는 50살은 되셨겠네요. 그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속에서 메스꺼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정도 나이 차이는 정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애써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당장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 무언가 이상한 것이 제 다리에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한 남자가 바닥을 기며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며 의자에서 벌떡 뛰어올랐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소리쳐 물었습니다. 바닥을 기던 남자는 대답 대신 고개를 들어 바보처럼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의 보물이야. 그는 그렇게 부르며 제게 다가왔고 저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당황한 저는 맞은편 남자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는 태연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일이 자신과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저는 정말 그의 머리에 남은 몇 가닥 안 되는 머리카락을 다 뽑아버리고 싶었습니다. 미친 인간? 속으로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바닥을 기던 남자는 계속해서 다가왔습니다. 그는 겉보기에는 어수룩해 보였지만 손아귀 힘은 엄청났습니다. 그는 제 몸 이곳저곳을 더듬기 시작했고 저는 그가 저를 덮치려 한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포와 무력감에 휩싸인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도움을 청했지만 카페 직원들은 어느새 모두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이 카페가 바로 맞은편 남자의 소유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저는 출구 없는 악몽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서준이 나타났습니다. 하얀 의사가운을 걸친 채로 그는 눈앞의 광경을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젠장. 그 더러운 손 당장 치워. 그는 곧바로 제 몸 위에 있던 남자에게 강력한 발차기를 날렸고 남자는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고 두 번 더 남자를 걷어찼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로 차갑게 불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두려움마저 잊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패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하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꽤 멋있어 보였습니다. 서준은 제게 다가와 손목을 꽉 잡고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맞선 남을 지나칠 때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때 서준이 날카로운 눈썹을 찌푸리며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저 인간이랑 계속 이야기하고 싶어? 그의 목소리는 제 어리석음을 비웃는 듯했고 제 머리 끝까지 피가 쏠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쏘아보며 아무 말 없이 몸을 숙여 그 남자의 머리카락을 한 움큼 쥐어뜯었습니다. 툭 하고 머리카락 뭉치가 제 손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아, 세상에, 진짜 머리카락이었네. 카페를 나와 차에 타자 서준이 운전하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하면서도 약간의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급했어? 네 아들한테 아빠 찾아주는 게?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서준은 이곳에 오기 전 길에서 양수가 터진 산모를 만나 급하게 가운을 입은 채로 상태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일터로 돌아가려던 참에 제가 희롱당하는 것을 보고 즉시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저도 꽤 급했습니다. 제가 빨리 적당한 사람을 찾지 못하면 저희 어머니가 그의 집에 눌러 앉을 기세였으니까요. 저는 한숨을 쉬고는 문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비꼬는 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여기서 프랑스까지 줄 선 여자들한테 아기 낳아달라고 해야 하니까 바쁘지 않아? 서준의 시선이 즉시 저를 향했습니다. 날카롭고 비웃음 가득한 눈빛은 마치 너 참 바보구나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 우리 집에 왔었다며? 그가 담담하지만 속을 떠보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확 달아오르며 대답했습니다. 아마 어머님한테 들었나 보네. 저는 서둘러 덧붙였습니다. 내가 어머님 괴롭힌 거 아니야. 양육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서준은 제 구차한 설명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듯 냉담하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올라왔어?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냥 계단으로 올라갔지 뭐. 우리 아파트 어떤지 몰라? 그의 눈에 잠시 이해할 수 없는 연민의 빛이 스쳤습니다. 어차피 두 분 다 연세도 있으신데 싸우시게 그냥 둬. 네가 왜 끼어들어? 너도 이제 곧 40이잖아. 저는 그의 태도에 기분이 상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오늘 말 되게 많네.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서준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지만 여전히 모든 것을 손안에 쥐고 있는 듯한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쏘아붙였습니다. 누가 어른들 싸움에 끼어들고 싶어 해? 당신 어머니가 나더러 애 데리러 오라고 전화했잖아. 내 말은 내 아들을 남한테 맡기는 게 불안하다는 뜻이야. 제가 말을 더 하려던 순간 그가 갑자기 말을 끊으며 소리쳤습니다. 미치겠네. 내가 네 아들 뺏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절대 그런 일 없어. 저는 그를 노려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은 하룻밤 즐거웠을 뿐이지만 나는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낳은 내 아들이야. 뺏길 생각 마. 차 세워. 당장 차 세우라고. 서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평온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모두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대충 부엌을 정리하고 어머니가 끓여놓으신 냉장고 속 국을 데워 늦은 점심을 먹고 오후 맞선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또다시 서준을 마주칠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제 집 아래에 차를 세워두고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겨 아주 멋져 보였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그 역시 맞선을 보러 가는 줄 알았을 겁니다. 저는 그를 못 본 척 지나쳐 택시를 부르려 했습니다. 혹시라도 그가 제 아들을 빼앗으려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떠나기도 전에 서준의 위압적인 목소리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거기서 저는 무시하고 더 빨리 걸었습니다. 고은아, 멈추지 않으면 내가 직접 집으로 올라간다. 그의 협박에 저는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서준이 이겼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그를 노려봤지만 그는 모든 것이 자기 계획대로라는 듯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웃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서준도 정말로 맞선을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친구의 딸인데 프랑스에서 막 돌아왔다고. 어릴 때부터 자기를 좋아했는데 졸업하자마자 어머니께 연락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혼한 사실을 알면서도 개의치 않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카페로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어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봤습니다. 정말일까? 아니면 그냥 저를 놀리려는 걸까? 어머니가 주선한 맞선 상대를 만나러 카페에 도착했을 때 저는 뜻밖에도 서준 일행과 마주쳤습니다. 카페에는 자리가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았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그의 의미심장한 눈빛을 마주하며 그 자리에 앉아야 했습니다. 제가 거절하기도 전에 서준은 저를 그 젊은 여자 맞은편 의자에 끌어안쳤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미소를 지으며 저를 미치게 만드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세라야, 이쪽은 내 전 부인. 괜찮지? 누가 괜찮겠어요. 저는 눈을 부릅뜨고 그를 쳐다봤습니다.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서준이 맞선을 본 게 한두 번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하지만 저를 더 놀라게 한 것은 양세라라는 여자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올려다보며 순진무구한 눈빛으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숨겨진 의도가 가득했습니다. 아, 전 형수님이셨구나. 2년 동안 우리 서준 오빠 돌보느라 힘드셨겠어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우리 오빠도 참 일만 할 줄 알지 형수님 챙길 줄도 모르고 지금 보니 꼭 40살 된 우리 엄마 같아요. 저는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일부러 저를 화나게 하려는 속셈인가?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서준을 향해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오빠, 나중엔 나한테 이렇게 대하면 안 돼요.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저 28살인데요. 그녀는 제 말은 신경도 쓰지 않고 계속해서 꽃처럼 활짝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화내지 마, 화내지 마. 화내면 나만 손해야.
저는 간신히 참고 커피를 한 모금 크게 마셨습니다. 하지만 커피가 너무 뜨겁고 써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양세라의 얼굴에 그대로 뿜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 이 커피 왜 이렇게 뜨겁고 맛없어? 저는 놀란 척했지만 속으로는 짜릿한 쾌감이 솟구쳤습니다. 양세라는 비명을 지르며 티슈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저는 착한 척하며 티슈 한 장을 뽑아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제 목소리는 비꼬는 듯 하면서도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형수님이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다친 데는 없고? 말을 마친 저는 커피에 젖은 그녀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잘 됐네. 얼굴도 닦아주고 화장도 지워주고.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허둥지둥 얼굴을 닦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30 가까이 먹었는데 내가 어디 애송이한테 당할 소냐. 옆에 앉아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서준은 그저 눈썹을 치켜 올릴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너 정말 하나도 안 변했구나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형수님, 앉으세요. 양세라가 일어나며 달콤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화장실 가서 좀 정리하고 올게요. 형수님도 이제 막 아기 낳으셔서 정신이 온전치 않은 건 당연하죠. 그녀는 말을 마치고 티슈를 든 채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젠장, 내가 진 건가? 저는 입술을 깨물며 불쾌감을 억눌렀습니다. 옆에서 서준은 여전히 태연하게 핸드폰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보느라 바빴고 방금 일어난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양세라를 소개한 이후로 그는 저나 그녀에게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녀의 얼굴에 커피를 뿜은 장면도 그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무의미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서준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 순간 제가 먼저 말을 가로챘습니다. 당신이 나더러 앉으라고 했잖아. 나를 불편하게 한 건 저 여자야. 웬만하면 남자 주인공이 녹차녀 여우 같은 여자. 보호하는 장면은 연출하지 마. 안 그러면 남은 커피 당신 얼굴에 다 뿜어버릴 테니까. 저는 테이블 위에 남은 커피잔을 쏘아보며 경고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그저 눈썹을 치켜 올리더니 천천히 티슈 한 장을 뽑았습니다. 그는 제 쪽으로 몸을 기울여 제 입술에 묻은 커피 자국을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마치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 양 느리고 섬세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가슴에 튄 커피 자국까지 닦아주었습니다. 그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장난기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머리가 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남한테 커피를 뿜고는 자기가 다 뒤집었었네. 내가 우리 아들을 너한테 맡겨도 안심할 수 있을까? 그의 의도가 뭘까요? 또 양육권을 뺏어가려는 말을 돌려서 하는 걸까요? 저는 그를 노려보며 그의 손을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걱정할 일 아니야. 불편한 기분에 저는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모유가 새어 나왔기 때문입니다. 창피한 상황을 피하려고 일부러 어두운 색 옷을 입었지만 아까 서준의 눈빛을 보니 그는 이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그의 당황한 눈빛과 무의식적으로 제 가슴에 커피 자국을 닦아주던 손길이 상황을 더욱 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화장실에서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나왔을 때 우연히 제 맞선 상대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는 어색한 눈빛으로 위아래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는 코를 가린 채 어떻게 이 어색한 분위기를 깨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사교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이야기할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은 다음은 없을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런 맞선은 원래 양쪽 모두의 자발적인 의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번 만남은 명백히 실패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만족스럽지도 불쾌하지도 않은
중립적인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어쨌든 이 남자의 조건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집, 차, 수입 모두 평균 수준이었고 외모는 온화해서 호감을 주기 쉬웠습니다. 아마 그는 우리가 서로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나왔을 겁니다. 어쩌면 제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었겠죠. 제가 자리를 뜨려던 순간 양세라가 갑자기 제 팔을 잡아 다시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속뜻이 가득했습니다. 형수님, 그냥 앉아 계세요. 저랑 오빠의 증인이 되어 주셔야죠. 그녀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 남편의 증인이 되어 달라니 정말 희한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지만 겉으로는 억지로 굳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양세라는 정말 모든 것을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자리에 앉아 주위의 불편함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예쁜 작은 케이크 몇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오늘 아침에 어머니가 끓여주신 닭곰탕 몇 숟갈 뜬 게 전부였습니다. 제가 케이크 한 조각을 집어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양세라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속삭이듯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형수님은 단 걸 좋아하시나 봐요. 하지만 우리 오빠는 아니에요. 단 건 질색하거든요. 저는 대꾸할 가치도 없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서준은 정말로 단 것을 싫어했습니다. 예전에 제 회사에서 신제품이 나왔을 때 그에게 맛보라고 가져다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딱 한 모금 마시고는 물 반 병을 마시고서야 겨우 삼켰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냉장고에 단 것을 넣어두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고 역겨워할까봐 두려웠고 저 역시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세라의 다음 말에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달콤함은 오빠한테 딱 맞을 거예요. 달지만 질리지 않는 그런 맛. 안 그래요, 오빠?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손에 턱을 괜 채 애교 섞인 눈빛으로 서준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불쾌한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달지만 질리지 않는 맛이라니. 그녀의 말은 달콤한 칼날처럼 제 자존심을 정면으로 찔렀습니다. 서준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잠시 저를 스쳤다가 다시 양세라에게로 향했습니다. 그의 입가에 걸린 옅은 미소는 그의 속마음을 짐작할 수 없게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계속 케이크를 먹었지만 이제 케이크의 단맛은 입안에서 쓰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에 또 이런 싸구려 연애 대사를 내 앞에서 펼치는군. 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불쾌감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누가 봐도 그녀가 일부러 과시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지만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양세라는 계속해서 달콤한 미소를 지으며 서준을 다정하게 바라봤고 그는 그저 저를 한번 힐끗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잠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스쳤고 이내 그녀에게 짧게 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비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쏘아보며 당신의 그 달콤한 아가씨나 쳐다보시지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여 눈앞에 작은 케이크 조각을 계속 먹었습니다. 서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가 이내 다시 평소의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초 후 제 앞에 있던 작은 케이크 접시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뭐야? 저는 고개를 들어 직원의 손에 들린 접시를 보고는 서준을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두 분 이야기나 하시지 왜 내 케이크는 건드리는 건데요? 서준은 서두르지 않고 직원에게 접시를 가져가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리고는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만 먹어. 더 먹으면 배탈 나. 저는 불만스럽게 그를 쳐다봤습니다. 안 먹으면 그만이지. 저는 핸드폰을 꺼내 퍼즐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주위의 모든 것을 무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준은 저를 힐끗 보더니 살짝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게임 많이 하면 눈 나빠져. 그는 그렇게 말하며 재빨리 제 핸드폰을 빼앗아
자기 주머니에 넣어버렸습니다. 이서준, 뭐 하는 거야? 저는 그를 노려보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이건 당신 데이트 자리잖아. 내가 여기서 눈치 없이 뭐 하고 있는 거야. 핸드폰 일이네. 그는 대답하지 않고 자신의 핸드폰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우연히 그의 화면을 엿보게 된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산후 여성 몸매 관리법, 출산 후 여성의 감정 관리, 산모를 위한 건강 식단, 출산 직후 케이크 5조각 먹어도 괜찮을까? 젠장. 이 남자 지금 뭘 검색하고 있는 거야?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준은 제 시선을 느꼈는지 재빨리 화면을 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애써 평온한 척했습니다. 그때 양세라가 달콤한 목소리로 어색한 분위기를 깼습니다. 요즘 새로 생긴 허거집이 있는데. 아니, 옷가게던가? 언니, 우리랑 같이 쇼핑 갈래요? 저는 그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또 무슨 꿍꿍이일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전 부인으로서 여기 너무 오래 있었네요. 더 있다가는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겠어요. 저는 집에 가서 아이 봐야 해요. 이런 여가 활동은 오랜만에 만난 두 분이서나 즐기세요. 말을 마친 저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카페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오자마자 서준이 따라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데려다 줄게. 저는 즉시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습니다. 필요 없어. 이미 차 불렀어. 두 분의 오붓한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으니 걱정 마. 저는 일부러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아가씨, 여우 같은 구성만 빼면 꽤 괜찮던데. 두 분 백년해로 하세요. 서준이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저는 택시에 올라타 그곳을 떠났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습니다. 역시 남자는 이혼하고 나면 더 가치가 오르는군. 택시가 아파트 단지 입구에 다다랐을 때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핸드폰이 아직 서준의 주머니에 있다는 것을 저는 한숨을 쉬며 짜증과 무력감에 중얼거렸습니다. 아기 낳고 나면 정말 3년은 바보가 된다더니. 어쩔 수 없이 택시기사님께 핸드폰을 빌려 그에게 전화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조금 다급했습니다. 여보세요, 저 고은아인데요. 제 핸드폰, 제가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서준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급한 기색이었습니다. 알아. 신호등 하나만 건너면 돼. 차 안에서 기다려. 내리지 말고. 밖은 더우니까. 그는 제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기사님께 핸드폰을 돌려주며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저렇게 세심했지? 저는 눈을 감고 의자에 기대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서준이 땀으로 등을 흠뻑 적신 채 달려왔습니다. 그는 제 옆 차창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기사님이 웃으며 저를 돌아보며 공감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참 복도 많네. 이 더운 날씨에 핸드폰 주려고 달려오다니.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색하면서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는 서준의 모습을 보니 저는 일부러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남편이야. 물론 내 남편은 아니지만. 말을 마친 저는 그의 얼굴에 더 이상 시선을 두지 않으려 했으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서준은 뒤에 남아 택시비를 계산하고는 천천히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우리는 같은 길을 걸었지만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뒤에서 저를 향한 그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가득한 것 같았지만 그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건물 아래에 도착했을 때 저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날카로운 눈으로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 제 머릿속에는 이미 시나리오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감히 아이를 달라는 말을 꺼낸다면 즉시 뺨을 날려버릴 작정이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헛소리를 못하도록. 서준은 잠시 망설이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저는 망설임 없이 그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서준은 충격에 휩싸여 붉어진 뺨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억울하고 무고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네가 나를 때렸어? 저는 팔짱을 끼고 그를 쏘아보며 분노의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내 아이를 뺏으려는 거잖아. 안 그래? 꿈도 꾸지 마. 서준은 살짝 눈살을 찌푸렸지만 화를 내는 대신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럽게 낮아졌습니다. 손은 안 아파? 그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이 남자 지금 무슨 속셈이지? 또 회유책을 쓰려는 건가?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에게 밀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눈빛을 감추지 않고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쉽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 말을 마친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등 뒤에서 서준의 시선이 저를 따라오는 것이 느껴졌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열쇠를 꽂기도 전에 안에서 아기가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손은 떨렸고 몇 번을 시도해도 열쇠가 구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된 이후로 아기 울음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옥죄는 듯한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겨우 문을 열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엄마, 정신 좀 차려보세요. 아들은 엄마 옆에 앉아 애타게 울부짖고 있었고 바닥에는 어머니가 창백한 얼굴로 눈을 감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달려가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무의식적으로 어머니를 흔들었습니다. 왜 이러세요? 엄마, 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공포가 온몸을 집어삼켰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코에 손을 가져가 숨을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을 더듬었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옆에서 아들은 계속해서 울음을 터뜨렸고 그 소리는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핸드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서준 씨. 빨리 좀 올라와 줘요. 빨리요. 엄마가 숨을 안 쉬는 것 같아요. 빨리 좀 와줘요. 서준 씨, 빨리. 저는 전화기에 대고 울부짖었습니다. 목소리는 목구멍에 걸려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손은 어머니의 차가운 얼굴을 계속해서 만졌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맞선 보러 갈 때 예쁘게 입고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몇 분 후 서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재빨리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지만 그의 표정은 저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위안 말기야. 1년 전에 입원하라고 권유했는데 듣지 않으셨어. 내가 처방해드린 약으로 버티셨지만 이미 몸이 한계에 다다르신 거야. 그의 목소리는 제 가슴에 깊이 박히는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이렇게 심각한데 가족들은 아무도 몰랐어? 적어도 이렇게까지 마르셨으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야지.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마비되는 듯 했습니다. 제 뜨거운 눈물이 어머니의 손등 위로 떨어졌지만 어머니를 깨울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서준의 어머니를 처음 뵈었을 때 그녀는 복스럽고 활기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의사의 말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보세요. 지금은 예전보다 반쪽이 되셨잖아요. 제가 입원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병원 복도는 제 마음속의 정적 속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슬로모션 비디오처럼 밀려왔습니다. 솜사탕을 사달라고 조르며 어머니의 손을 잡던 제 모습, 아빠를 찾아달라고 울며 떼쓰던 제 모습,
대학 합격 소식을 전하던 순간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저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병의 징후를 더 일찍 알아차렸더라면, 어쩌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저는 그 자리에 쓰러져 이틀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깨어났을 때 이른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준의 어머니가 제 아들을 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아기를 재우려는 듯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푹 자고 일어나서 맘마 많이 먹고 쑥쑥 크자. 저는 힘없이 불렀습니다. 어머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서준의 어머니가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익숙한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것 좀 봐, 은하야. 애가 이렇게 하얗고 포동포동한 게 꼭 서준이 어릴 때랑 똑같네. 저는 애써 웃으며 목이 맨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도 제가 어릴 때 엄마랑 똑같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어릴 때 어땠는지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제 귀엽고 장난기 많고 착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은 이제 누구도 맞춰줄 수 없는 부서진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조금만 더, 아주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제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을 본 서준의 어머니는 아들을 침대에 내려놓고 조용히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달래듯 부드러웠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착하다. 이제 그만 울어. 배고프지? 서준이가 너 먹을 거 사러 내려갔어. 뭐라도 좀 먹어야지. 몸이 너무 상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옅은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복잡한 감정을 떨쳐내려 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용한 공간에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서준이 낮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은하는요? 그의 어머니가 속삭이듯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방금 깨어났다가 다시 잠들었어. 마음이 많이 아픈가 봐. 너는 일단 아기 좀 보고 있어. 내가 집에 닭곰탕 끓여놨으니까 좀 이따 다시 올게. 서준의 어머니가 떠난 후 저는 살며시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준이 창가에 서서 제 아들을 안고 부드럽게 흔들며 재우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를 감쌌고 그의 얼굴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이 모습을 보셨다면 분명 안심하셨을 겁니다. 제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셨으니까요. 저는 넋을 잃고 그를 바라보다가 어느새 서준이 제 곁으로 다가온 것도 몰랐습니다. 그는 침대 옆에 앉아 제 손을 잡고 가볍게 쥐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하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고은아, 어머님 일은 내가 다 처리했어. 몸 좀 괜찮아지면 같이 어머님 뵈러 가자. 어머님이 아프셨던 거, 너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 저는 말없이 그의 말 속에 담긴 진심을 느꼈습니다. 어머님이 너한테 말씀 안 하신 건 분명 이유가 있으셨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저를 위로하듯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가에 걸린 미소는 씁쓸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늘 그랬어요. 강하고 꿋꿋하셨죠. 제가 피곤하면 온갖 약을 챙겨주고 보양식을 준비해 주셨지만 정작 당신이 아프실 때는 그냥 뜨거운 물 몇 잔 마시고 마셨어요. 저한테 숨기신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죠. 제가 가슴 아픈 건 1년 내내 제가 그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저는 그가 제 눈물을 보지 못하도록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지난 1년 동안 나는 뭘 한 걸까라는 자책의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서준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잠시 죄책감이 스쳤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과거를 회상하듯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우리 집에서 나간 후에 어머님이 나를 찾아오셨어. 서준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마치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듯이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먼저 어머님이 아프시다는 걸 알았어. 어머님은 내게 한 가지를 부탁하셨지. 너를 잘 돌봐달라고. 남편이든 친구든 상관없으니 그냥 네 곁에서 너를 잘 돌봐주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어. 어떤 이름으로든 상관없다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목소리는 자책감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내 자존심 때문에 그때 바로 그러겠다고 하지 못했어. 그 후에 어머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셨는데 우리 엄마한테 험한 꼴을 당하셨지. 내가 그걸 막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저는 그의 깊은 시선을 피하기 위해 다른 곳을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를 힘들게 했다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제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감당하셨던 겁니다. 서준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눈은 마치 용서를 구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절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너를 원망하지 않으셨어. 오히려 내게 미안하다고 하셨지. 이혼은 당신의 뜻이었다고. 우리가 아이를 갖지 못하면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을 거라고 두려워하셨어.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너를 나에게서 억지로 떼어놓으신 거야. 저는 심장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저를 위한 어머니의 깊은 걱정 때문이었다니. 하지만 어머니는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저는 그동안 계속 오해하고 제 자신을 탓해왔습니다. 저는 서준을 향해 애써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점차 확고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어머님을 이해했지만 받아들일 수는 없었어. 나는 너와 결혼한 게 평생을 함께하기 위해서였어. 아이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건 우리 둘만의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 아이는 짐이 아니라 사랑이야. 하지만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었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말이 제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마지막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너는 친구도 별로 없고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도 많지 않잖아. 그래서 말인데, 우리 재혼할까? 그의 목소리는 갑자기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제가 즉시 거절할까봐 두려워하는 듯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혼란스럽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재혼,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서준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은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들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가 지금 제게는 안심이 되었지만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었습니다. 건강이 조금 회복된 후 서준은 저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부엌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돌아오신 줄 알고 저도 모르게 엄마 하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돌아본 사람은 서준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며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다.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가 제 마음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어루만져 주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부엌길로 돌아갔고 저는 조용히 아들을 안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서준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는 진지하지만 부드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너 자신을 잘 돌보지 못하잖아. 우리 엄마는 고스톱 치는 거 말고는 할 일도 없으셔서 내가 와서 좀 도와달라고 했어. 저는 아직 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마치 준비된 듯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장님께 말씀드려서 근무 시간도 바꿨어. 이번 달은 거의 주간 근무야. 낮에는 엄마가 너랑 같이 있을 거고 네가 뭘 원하든 뭘 하고 싶든 엄마한테 말하면 돼. 밤에는 내가 있으니까 몸이 안 좋거나 무슨 일 있으면 그냥 소리쳐. 바로 옆방에서 달려올게. 걱정 마. 내가 항상 여기 있을 테니까.
그는 다가와서 아기가 깰까봐 조심스럽게 침대에 눕히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잡고 거실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눈은 깊고 따뜻했습니다. 네, 엄마는 이제 안 계시지만 우리 엄마가 왔잖아. 엄마가 너더러 친엄마처럼 생각하라고 하셨어. 매일 영양가 있는 탕을 끓여주시고 아기 옷도 새로 만들어주셨어. 네가 슬퍼할까봐 친구분들까지 집에 초대해서 고스톱을 치며 네가 슬픈 일을 잊도록 도와주셨지.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낮에는 서준의 어머니가 저를 돌봐주셨지만 밤이 되어 고요함이 찾아오면 외로움이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저는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준이 돌아와 옆집 그의 방에 불이 켜져도 저는 여전히 눈을 뜬 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주 가까이 있었지만 제 마음의 공허함은 조금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서준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병원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애써 밝은 목소리로 분위기를 띄우려 했지만 병원은 결코 온전한 기쁨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고통스러운 이별이나 생사의 갈림길이었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하던 그는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이야기는 중간에 끊겼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보며 이야기의 끝이 그가 말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재빨리 화제를 돌려 핸드폰에서 찾은 소설 몇 구절을 무작위로 읽어주었습니다. 그의 낮고 따뜻한 목소리는 마치 저를 잠재우려는 듯 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책을 읽어줄 때 저는 어렴풋이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밤중에 깜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마음속의 공허함이 저를 다시 잠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거실로 나가 이곳저곳을 뒤져 아주 오래전에 사두었던 수면제통을 찾아냈습니다. 물 한 잔을 따르고 약통을 손에 쥔 채 저는 망설였습니다. 결국 뚜껑을 열고 몇 알을 먹어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제 손에 있던 물잔이 낚아채졌고 수면제통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공포와 긴장으로 가득 찬 서준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마치 끔찍한 광경을 본 듯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었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고은아, 너 지금 뭐 하려고 했어? 제가 설명하기도 전에 그는 불타는 눈빛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지 마. 제발 그러지 마. 응? 내가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너는 모르지? 저는 침묵했지만 마음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억눌렀던 격한 감정이 터져나오듯 쉬어 있었습니다. 네가 떠나고 나는 네가 어떤 심정이었을지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 그냥 일에만 미친 듯이 매달렸어. 병실에 틀어박혀 너를 잊으려고 애썼지. 하지만 안 됐어. 네가 곁에 없는데도 나는 네 향기를 맡을 수 있었고 방구석마다 네 숨결을 느낄 수 있었어. 그게 내가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어.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고통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젊은 나이에 그 많은 타이틀과 상, 직위를 얻었을 것 같아? 그냥 얻어진 게 아니야. 너를 잃은 상실감을 잊기 위해 미친놈처럼 일만 했던 날들이었어.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시큰거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준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두드리는 듯 했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쩌자는 거야. 네가 이 세상을 떠나면 나는 어떡하라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억눌렸던 고통이 터져나오듯 갈라졌습니다. 고은아, 너 없는 하루가 나한테는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는지 알아? 그렇게 이기적으로 굴지 마. 제발, 단 한 번만이라도 나를 생각해줘. 응? 나를 생각하지 않겠다면 우리 아들이라도 생각해줘. 걔는 아직 너무 어리잖아. 엄마가 필요해. 나도 네가 필요해. 그는 애원과 간절함이 가득한 눈빛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고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눈물은 쓰디쓴 맛과 함께 뚝뚝 떨어졌습니다. 너 걔를 버리려고 했어? 서준의 목소리는 울음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고 결국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어깨는 소리 없는 흐느낌에 따라 떨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저도 그의 옆에 주저앉아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 서준아, 나 잠을 잘 수가 없어. 제 목소리는 마지막 남은 평정을 유지하려는 듯 떨렸습니다. 나 좀 안아줘, 여보. 나 좀 안아줘.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두 몸은 고통과 상실감에 떨고 있었습니다. 공간은 침묵에 휩싸였고 서로의 가쁜 숨소리와 차가운 바닥 위로 떨어지는 눈물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저 외에 가까운 친척이 없었고 저 역시 어머니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친척이나 친한 친구를 만난 적이 없었기에 어머니가 떠나셨을 때 누구에게 알려야 할지, 이 슬픔을 누구와 나눠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서준의 가족은 모두 와주었습니다. 그는 저와 어머니가 시끌벅적한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어머니의 묘 앞에서 공연할 악단까지 불렀습니다. 구슬픈 노랫소리가 장례식장 분위기 속에서 울려 퍼졌지만 마치 어머니가 여전히 어딘가에서 저를 보며 미소 짓고 계신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서준의 어머니와 함께 온 사람은 양세라였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그와 맞선을 봤던 여자. 서준이 일하러 간 사이 그의 어머니가 저를 부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양세라는 내가 서준이한테 소개해줬던 애야. 어느 부모가 자식 짝 찾아주고 싶지 않겠어. 하지만 걔한테 이미 프랑스인 남자친구가 있을 줄은 몰랐지. 저는 놀랐지만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걔가 맞선에 나온 건 다 서준이가 너 화나게 하려고 꾸민 짓이었어. 이놈 자식 정말 속도 좁지.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정말 속 좁네요. 바로 그때 어디선가 서준이 나타나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제 귀에 대고 났지만 책망하는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가 속이 좁다고? 그럼 너는? 지난 1년 동안 맞선 몇 번이나 봤어? 저는 생각하는 척하며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5번? 서준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씩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50번. 그의 어머니가 듣고는 깜짝 놀라며 무릎을 탁 쳤습니다. 세상에, 우리 며느리 정말 대단하네. 저와 서준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안도감 가득한 웃음 속에서 저는 그가 저를 향한 사랑이 변치 않고 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저는 어머니의 침대에 오랫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공허함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어머니께 사드렸던 낡은 핸드폰이 제 손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벼웠지만 방 안의 공기 전체를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찾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핸드폰을 켰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몇 시간짜리 동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처음 몇 분은 흐릿한 화면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핸드폰을 이리저리 돌리거나 주변 풍경을 우연히 찍은 것이었습니다. 7분이 지나서야 어머니의 얼굴이 화면에 제대로 나타났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나 쇠약하고 마르셔서 얼굴은 움푹 패고 머리카락은 제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희끗희끗했습니다. 저는 입을 틀어막고 흐느낌을 참으려 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고 화면 위로 떨어졌습니다. 화면에는 어머니의 떨리는 손이 카메라를 고정시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렌즈를 똑바로 쳐다보며 마치 저와 대화하듯 느리게 말했습니다. 은하야, 점심에 닭곰탕을 왜 그렇게 조금만 먹었어? 내가 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나? 아니면 이 손이 이제 말을 안 듣나? 저는 목이 메어 멈추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영상 속 어머니의 모습은 계속되었고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는 제 가슴에 칼날처럼 밝혔습니다. 아까 네가 급하게 나가는 걸 봤는데 내가 유축기 챙겨가라는 말을 못했네. 너는 맨날 잊어버리잖아. 나중에 길에서 모유가 새면 창피하잖아. 정말 무심한 딸이라니까. 이서준이 여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걔는 참 꼼꼼하잖아. 너희 둘이 같이 살 때 걔가 너를 몇 킬로나 살찌웠는지 몰라. 얼굴이 동그래졌었잖아. 어떻게 맨날 병원밥만 먹는데도 너를 그렇게 포동포동하게 만들었는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았는데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고 눈에는 아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너도 예전보다 많이 웃었고 서준이 얘기하니까 내가 정말 걔한테 미안하네. 하지만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나는 똑같은 선택을 할 거야. 어쨌든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니까. 그냥 네가 나중에 조금 더 잘 살 수만 있다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도 괜찮아. 저는 고개를 떨구고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강타했고 그녀와 함께했던 모든 기억이 걷잡을 수 없이 고통스럽게 밀려왔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제가 어머니를 위해 조금만 더 무언가를 할 수 있었더라면.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은하야, 엄마는 알아. 네가 걔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엄마는 네가 결혼을 하든 맞선을 보든 단 한 번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다는 것도 알아. 그냥 엄마 안심시키려고 한 거잖아. 안 그래? 영상 속 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돌덩이처럼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멈추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눈은 어머니의 쇠약한 모습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은하야. 엄마가 너를 너무 귀찮게 했지. 너는 그냥 일에만 집중해서 우리 모녀 잘 살게 해주려고 애썼는데 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엄마가 이해도 못하는 온갖 영양제까지. 하지만 엄마는 그냥 네가 행복한 걸 보고 싶었을 뿐이야. 그냥 네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아주 조금이라도. 적어도 엄마보다는 행복해야지.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후회감이 작은 칼날처럼 제 마음을 베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영상 속 그녀의 눈은 이미 무거워 보였지만 여전히 온화한 빛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몸이 좀 안 좋네. 천천히 다시 말할게. 은하야, 엄마가 참 나쁘지, 안 그래? 엄마는 엄마가 이기적인 거 알아. 너한테 결혼하라고 했다가 이혼하라고 했다가 이제는 또 재혼하라고 하잖아. 네 감정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하지만 그게 네가 남은 인생을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면 엄마는 기꺼이 그런 나쁜 엄마가 될게. 그냥 네가 행복하기만 하다면. 영상 속 어머니의 모습이 잠시 흐려졌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손이 목도리를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이 영상을 인생의 마지막 날들에 혼자 찍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참아하지 못했던 말들을 남기려 애썼습니다. 이 세상에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기적이지 않은 엄마가 어디 있겠니. 그냥 믿을 만한 사람 한 명만 내 곁에 있어준다면 엄마는 마음 편히 갈 수 있을 거야. 은하야, 다음 생에도 엄마는 내 엄마가 되고 싶어. 이번 생에는 너를 충분히 사랑해주지 못한 것 같아서 다음 생에는 더 많이 사랑해줄게. 영상 속에서 어머니의 눈이 감겼습니다. 지친 숨소리가 새어나왔고 마지막 말들은 흩어졌습니다. 아마 더는 못 버티겠나 보다. 나 너무 아파.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은하야.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손에 있던 핸드폰이 떨어졌지만 어머니의 모습은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꼭 껴안았습니다. 고요한 방 안에 억눌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어머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제때하지 못한 딸의 마지막 슬픔처럼. 은하야, 엄마는 이서준한테 미안하다는 말도 많이 해야 하고 너랑 고스톱도 한 판 치고 싶고 내 그 까다로운 시어머니랑 마주 앉아서 얘기도 하고 싶은데 하지만 너는 모르지? 그분 겉모습이 까칠하고 말이 날카롭다고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공원에서 몇 번 그분이 서성이는 걸 봤어. 손에 큰 봉지,
작은 봉지 가득 들고는 차마 내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망설이시더라. 누구나 다 약한 순간이 있는 거야, 딸아. 영상 속 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베는 듯 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어머니의 모습은 흐릿했고 눈에는 걱정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엄마는 이기적인 거 알지만 네가 할 수 있다면 이서준이랑 좀 더 얘기해보고 걔한테 좀 의지해봐. 아니면 그냥 그쪽에서 제시하는 조건 듣고 괜찮으면 그냥 받아들여. 엄마는 너무 무서워. 은하야. 네가 혼자 아들 키우면서 어떻게 살아갈지.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기억 속에 잠긴 듯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너는 모르겠지만 네가 어릴 때 엄마가 얘기하려면 너무 길고 다 말할 수도 없겠지. 그냥 엄마가 부탁할게. 은하야, 이서준을 찾아가. 다른 사람들은 엄마가 믿을 수가 없어.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얼굴을 흠뻑 적시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까지 힘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서준은 너를 사랑해. 걔는 너를 아주 많이 사랑해. 엄마가 느끼기에는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너를 사랑하는 것 같아. 하지만 세상에서 너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엄마야. 엄마의 세상에는 너밖에 없었으니까. 은하야, 엄마가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굴 사랑하겠어. 하지만 내가 너무 나빴지. 안 그래? 딸아? 어머니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영상 속에서 갑자기 제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제 심장은 멎는 듯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왜 또 울어? 엄마 보고 싶어? 엄마가 아빠 찾아주러 갔어. 할머니가 여기 있잖아. 그리고는 혼란스러운 소리,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쿵 하는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은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고 제 아들의 울음소리만이 방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영상은 거의 2시간짜리였지만 어머니가 나온 것은 20여 분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제 아들의 외로운 울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소리는 제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고통과 뒤섞였습니다. 저는 쓰러져 핸드폰을 끌어안고 온몸을 떨었습니다. 엄마, 저는 나지막이 불렀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조용히 앉아 핸드폰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영상은 계속해서 반복되었고 어머니의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새겼습니다. 방문이 살며시 열렸을 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준이었습니다. 그는 탕 그릇을 들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그릇을 탁자에 내려놓고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만 울어. 그러다 눈 붓겠어. 저는 목구멍으로 차오르는 감정을 억지로 삼키며 말했습니다. 서준아, 이 탕 너무 짜. 닭곰탕이 너무 짜. 내 눈물보다 더 짜. 그는 대답 없이 조용히 저를 끌어안고 등을 가볍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괜찮아. 마시기 싫으면 마시지 마. 뭐 마시고 싶은 거 있어? 내가 만들어줄게. 저는 고개를 들어 그의 깊은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은 그날 밤 제가 이혼을 요구했을 때처럼 깊고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렇게 잘해줄 자격이 없어. 그냥 다시 생각해봐. 서준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단호했습니다. 고은아, 그런 말 하지 마. 이번 생에 나한테는 너 하나면 돼. 너 말고는 아무도 안 돼.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치 제 마음에 새기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많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럼 내가 더 노력할게. 어머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셈치고 그냥 나랑 계속 살아주면 안 될까? 안 될까? 고은아, 다시는 나버리지 마. 한 번으로 충분해.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죄책감에 잠기게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그의 시선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지만 그의 말은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너는 모르겠지만 내가 몇 번이나 너를 영화처럼 끌고 와서 평생 가둬버리고 싶었는지 몰라.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서준이 저에게 이렇게까지 강렬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 둘 다 결혼을 부모님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사실 제 인생에서 중요한 순서를 매겨야 한다면 엄마는 항상 1순위였고 이서준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어쩌면 아주 오래전부터 그는 저를 자신의 전부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중요하지 않았던 게 아니야. 그냥 엄마 앞에서는 당신이 항상 조금 더 가벼워 보였을 뿐이야. 저는 그렇게 말하며 그의 귓불을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피부에서 전해지는 부드러움과 온기를 느꼈습니다. 서준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지만 이내 저를 더욱 꽉, 마치 제가 사라질까 두려운 듯이 끌어안았습니다. 그럼 우리 그냥 같이 살자. 나 정말 노력할게. 제가 조용히 마치 그의 심장에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이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힘없이 미소 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당신을 너무 힘들게 했어. 제 마음속에서는 어머니를 향한 속삭임이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보셨어요? 저 이제 엄마 소원 이뤄드린 셈이에요. 저도 이제 제 가족이 생겼어요. 엄마 말씀대로 김태희처럼 예쁜 딸 몇 명 낳을게요. 서준은 잠시 말이 없다가 침묵을 깨려는 듯 갑자기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이서준이야. 이는 엄마 성이고 송은 아버지 성이야. 저는 그가 이야기를 계속하기를 기다리며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봤습니다. 엄마는 내가 의사가 되어 이름을 날리길 바라셨고 아버지는 내가 행복한 아이가 되길 바라셨어. 하지만 나중에 두 분은 뜻이 맞지 않아 헤어지셨지. 나는 의사가 되었지만 이름을 날리지도 그렇다고 아주 행복한 사람도 아니었어. 그의 목소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너랑 맞선 보던 날 나는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막 끝낸 참이었어. 꼬리말이 아니었지. 얼굴도 못 씻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곱까지 껴 있었으니까. 하지만 주선자가 여자 쪽이 급해서 나를 꾸밀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 그냥 포기했어. 어차피 첫 맞선인데 성공할 확률도 낮고 나는 아직 결혼하고 싶지도 않았거든. 그냥 엄마 기쁘게 해드리려고 나간 것뿐이었어. 저는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가 서둘러 맞선을 보러 갔을 모습을 상상하니 마음 한구석이 짠해졌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너는 카페에 앉아 있었어. 앞에는 노트북이 있었고 주위에는 서류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지. 나는 그냥 조용히 앉아서 너를 바라봤어. 너는 너무 바빠서 말 한마디 할 틈도 없어 보였는데 이상하게 내 눈은 계속 너에게 고정되어 있었어. 이서준은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은 우리가 처음 만났던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너는 아주 평범해 보였어. 눈이 특별히 예쁘지도 콧대가 높지도 않았고 몸매가 좋은 것도 아니었지. 코 주위에는 옅은 주근깨가 몇 개 있었고 긴 머리는 빨간색 끈으로 대충 묶어 헝클어져 있었어. 펑퍼짐한 검은색 옷을 입었지만 깔끔해 보였지. 그는 마치 자신을 비웃는 듯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네게서 나를 끄는 무언가가 있었어. 단 1초도 너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심장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마치 그의 눈 속에서 처음으로 제 자신을 다시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낯설지만 따뜻했습니다. 10분 정도의 침묵이 흐른 후 그녀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아주 자연스러웠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은아입니다.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회사도 있습니다. 회사 매출은 연간 50억 정도로 안정적입니다. 그 명료하고 간결한 소개에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제 앞에 있는 여자는 제가 만났던 그 어떤 사람과도 달랐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프로필을 봤는데 괜찮더군요. 의사라니 좋은 직업이죠? 저는 어떠세요? 제가 눈살을 찌푸리며 대답하려던 순간 그녀가 자신감 넘치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음, 사실 저는 꽤 우유부단한 편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면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까지도 제가 정말 의사가 되고 싶은지 확신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녀의 솔직함과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저를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존경심마저 들게 했습니다. 그녀는 돌려 말하지도 무언가를 숨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몇 초간 멈칫했다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은아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감정은 나중에 생각해도 돼요. 저는 꽤 바빠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갈등이나 이웃과의 다툼 같은 거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현모양처는 못 돼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당신에게 폐를 끼치지도 않을 거예요. 그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거만하지만 멀게 느껴지지 않는 미소였습니다. 저는 성격이 묻어내서 당신과 잘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녀를 확신에 찬 눈으로 바라보며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그렇게 이상하게도 우리는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첫 데이트 장소는 별로 낭만적이지 않은 병원 구내식당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갈비찜을 먹었습니다. 고은아는 젓가락을 들고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끓여준 것보다 더 맛있네요. 다음에는 다른 메뉴 먹어보고 싶어요. 괜찮죠?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마치 그녀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데이트 때 우리는 병원 서편 식당을 선택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지하 주차장 차 안에서 저는 문득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고은아는 고개를 들어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한 키스였습니다. 데이트는 그렇게 계속되었습니다. 화려하지도 과시하지도 않았지만 이상하게 달콤했습니다. 그 강인한 여자, 고은아는 돌처럼 굳어있던 제 심장을 매일 흔들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병원 서편 식당에서였습니다. 그날 저는 닭볶음탕을 골랐습니다. 입맛을 돋우기에 적당한 약간 자극적인 음식이었습니다. 고은하는 맛을 보더니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나쁘지 않네. 근데 장알로 사거리에 있는 가게만큼은 아니야. 저는 마치 꾸중을 듣는 기분이었지만 그래도 사랑스러웠습니다. 식사 후 우리는 함께 그녀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아파트 마당 아래 멈춰 섰을 때 저도 모르게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겨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고은아는 조금 놀랐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당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오랫동안 키스했습니다. 세 번째 데이트 때 저는 병원에 새로 생긴 코너를 선택했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다른 것을 시도하고 싶어서 피자와 햄버거를 주문했습니다. 고은아는 눈살을 찌푸리며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거 안 좋아했어.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왜? 그녀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잠시 슬픔이 스쳤습니다. 이런 거 먹을 때마다 어릴 때 아빠 찾아다니던 기억이나 어릴 때는 아빠가 되게 많은 줄 알았는데 결국 다들 떠나고 나만 남아서 햄버거 3개를 속만 파먹었거든. 그녀의 말에 제 심장이 욱신거렸습니다. 그녀가 편부모 가정 출신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입으로 직접 들으니 어린 시절 그녀를 둘러쌌던 외로움이 비로소 실감났습니다. 제가 위로하려던 순간 고은아는 갑자기 고개를 들어 진지하지만 장난기 섞인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서준 씨, 혹시 병원 식당에 지분 있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그녀는 안도한 듯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다른 데서 먹으면 안 될까요? 여기 음식에서는 전부 소독약 냄새가 나서 꼭 병실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즉시 부끄러워하며 서둘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 다음에는 다른 곳으로 갈게. 고은아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며 제 손을 잡고 지하로 달려갔습니다. 그날 밤 네온사인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우리는 서로의 경계를 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알고 지낸 지 결혼까지 반년 남짓한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고은아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그녀의 일은 스트레스로 가득했고 저 역시 주야간 근무가 뒤섞여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고은아는 저에게 작은 관심을 기울이려 노력했습니다. 아침 출근 전에는 제가 먹을 계란을 부쳐주었고 밤에 자기 전에는 항상 세탁기에 빨래를 돌렸습니다. 그 작지만 소박한 행동들이 이 여자가 바로 제가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갈등도 이웃과의 다툼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런 관계들을 해결했다고 말하지만 사실 모든 것은 그녀가 조용히 처리한 것이었습니다. 막힌 하수구를 직접 뚫고 전구가 나가면 직접 올라가서 갈았고 제 대신 이웃들의 경조사비를 챙기는 센스까지 있었습니다. 장모님도 자주 집에 들러 청소를 도와주시고 제가 일터에 가져갈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병원 식당에서 밥 먹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평화로워서 저는 어머니의 소원인 행복한 아이가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순식간에 빼앗기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가진 모든 기쁨을 산산조각 내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뜬 글자들은 벼락과도 같았습니다. 왜 내가 그녀에게 아이를 줄 수 없단 말인가? 왜 단지 그 이유만으로 그녀가 이혼을 요구한단 말인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잔인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향한 감정이 결코 깊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이 영은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그녀가 제 빨래를 해주고 저를 위해 요리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혼이라는 두 글자는 마치 우리 사이에 아무런 얽매임도 없었다는 듯이 그녀의 입에서 쉽게 나왔습니다. 저는 매달려도 사과해도 심지어 절망적으로 애원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혼이 유일한 길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아주 많이 사랑했지만 그녀가 단호하게 저를 밀어내는 순간 저는 전례 없는 증오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 고통과 분노 속에서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많이 울었지만 저는 듣지 않은 척하며 왜 이렇게 무력한지 스스로를 탓할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저는 그녀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흘 동안 침묵하다가 함께 구청에 가서 공식적으로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일에 집중하며 어머니의 소원인 이름 있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어머니의 가장 중요한 소원, 그녀가 지지했던 작은 가정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년 후 산모 명단에서 고은아의 이름을 보았을 때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구급차에 실려 분만실로 들어왔고 저는 당직 의사로서 모든 개인적인 감정을 접어두고 책임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저는 조용히 그녀와 뱃속 아이의 상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알면 알수록 제 심장은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오래된 질문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무엇 때문에 저를 포기했을까? 무엇이 그녀를 저 없는 길로 가게 만들었을까? 저는 끊임없이 자문했지만 모든 대답은 그녀만이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출산을 앞두고도 여전히 바쁘게 일 처리를 위해 뛰어다녔습니다. 배가 그렇게 불렀는데도 도시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어떻게 그녀의 새 남편은 그녀를 그렇게 힘들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출산이 임박했는데도 쉬지 않고 일하게 하다니. 저는 담당 의사를 바꾸고 분만실로 직행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했습니다. 여전히 강인했지만 퀭한 눈과 지친 얼굴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움과 원망이 뒤섞인 감정이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밤마다 꿈에 나타나던 그토록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이야 라고 말하려 했지만 제 입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튀어나온 말에 그녀는 화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바쁜데 네 남편은 어디 갔어? 그녀는 저를 쏘아봤습니다. 그 날카로운 시선이 칼날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출산이 끝난 후 제 머릿속에 갑자기 익숙한 말이 울려 퍼졌습니다. 빨리 내 아들 좀 꺼내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 아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이성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유전자 검사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과는 제 생각대로였습니다. 아이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항상 그녀를 찾아가 이야기하고 사과하고 재혼을 청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저는 말을 제어하지 못했고 그날의 방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고은아의 어머니는 위독하셨고 돌아가시기 전 저희의 재혼을 바라셨습니다. 솔직히 그때 저는 속으로 조금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가 저희를 이혼시켰던 모습을 떠올리니 마음이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즉시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고은아는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목맨 울음소리에 저는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후회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어머니의 병세에 대해 더 일찍 알려주었더라면 두 모녀가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고은아의 강인했던 끈은 끊어진 듯 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그녀가 저를 버렸던 그날처럼 모든 생기를 잃었습니다. 원래 그녀를 아주 좋아했던 저희 어머니는 그녀가 귀찮게 하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고 아무것도 욕심내지 않는 여자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매주 어머니와 함께 고스톱을 쳐줄 시간을 내는 그런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지만 저희 어머니 역시 고은아 어머니의 행동 이후로 약간의 반감을 가지고 계셨기에 재혼 이야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고은아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어머니는 병문안을 오셨습니다. 어머니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으로는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라고 중얼거리셨습니다. 그 슬픔에 저희 어머니는 병원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사이의 재혼 이야기는 자연스럽고 쉬워진 듯 했습니다. 제가 다른 여자를 만나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평생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은 고은아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아무리 아프게 해도, 그녀가 저를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냥 그녀가 제 곁에 머물러 주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진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